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과 경기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피해액이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노총이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데다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곳도 있어 일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수단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단 사이에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요양시설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설 노인들을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시설 측은 시설 내부에 CCTV가 있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고 사회복무요원들은 사과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사상 10번째로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10호 골에도 불구하고 팀은 리버풀에 아쉽게 지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은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소식 전세 사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에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피해액이 최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된 3개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매물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피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면서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전세 보증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사이에서 주최 측 예상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삼각지역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 측 예상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대에서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통제를 할 거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가 근무한 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과 피해를 본 투자자 등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주 금융위가 라 대표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조만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작년 전당대회 등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캠프 자금 조달과 보관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의혹 수사는 이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넘어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후원금이
경선 자금 돈줄로 쓰인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인 주말에도 자택은 물론 연구소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중심으로 캠프 관계자들이 당시 현직 의원과 대의원 등에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뿌려진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함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심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금품 살포 공모 혐의뿐 아니라 경선 캠프 자금의 출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구소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관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경선 캠프와 연구소에 중복되는 인물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단순히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살포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수억 원대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물극필반, 즉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도 증세나 추경을 통한 보전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는 400조 원이 넘습니다.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도 1.2% 늘려 잡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정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경기 둔화로 내수가 쪼그라들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세수 구멍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금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기존 전망치를 폐기하고 세수 규모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분이 25조 혹은 더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쓰기로 정한 예산만 638조 원이 넘는 만큼 세수 부족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에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 앞으로 줄일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저하고를 보고 땡겼었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 수출이 안 늘어나면은 성장률을 못 맞췄는데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서 지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세수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증세 역시 최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재정 지출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가운데 이번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치켜 세웠지만 민주당은 핵 공유 논란에 대해 빈손을 넘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가히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대형 군사 도발을 위한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 회담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저울질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부터는 핵 선제 타격 훈련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입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과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 그리고 정비례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핵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것으로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지금까지보다 강력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4월 준비 완료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거론되는데 지난달 첫 시험 발사 당시 고각으로 진행했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를 각도를 낮춰 비행 거리를 늘리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대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농촌 활동과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도발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향해서는 정찰 위성이나 정상 각도의 ICBM을 발사하고 남측인 우리 측을 향해서는 NLL이나 육지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내 무력 충돌은 격화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군사 블로거 원우아르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이 군사기지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로거는 영상에 주목할 만한 다연장 로켓포가 보인다며 북한의 122mm BM-11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302mm 웨이스 WS-1B 최소 한 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트위터에 올려진 글과 영상을 지목해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 관계자도 수단은 북한제 활공폭탄을 공중폭탄으로 사용하고 다연장 로켓포와 유도 로켓도 사용한다면서 북한 무기 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단 사이에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성사된 72시간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진 가운데 의약품 8톤을 실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수송기가 수단에 착륙했습니다. We've managed to get Sudan to fly in from Amman with the help of the Jordanian Air Force, a medical contingent. 휴전 종료를 앞두고 각국이 현지 체류민 철수 작전을 서둘러 이집트, 차드, 남수단 등으로 이어지는 국경에는 수단 피난민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이 자국군에 의한 것이며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나탈리아 호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자국 TV 방송에서 전날 발생한 유류 저장고 화재를 거론하면서 병참 기지를 파괴한 건 우리 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군가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0대 사회복무 요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로 노인에게 장난을 치는 청년. 재미있다는 듯 주위를 돌며 계속해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괴로운 듯 할머니는 비명을 지릅니다. 또 다른 청년, 누워있는 노인의 팔을 잡고 흔듭니다. 지켜본 누군가도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할머니 23분이 거주 중인 강원도 원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 노인들을 괴롭히고 이걸 찍은 남성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바로 사과합니다.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러고. 다른 사회복무 요원은 할머니들이 종종 자신들을 핥히고 깨물 때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얘가 계속 핥히려고 그러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뭐 떨어져 있었어도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긴 하니까 계속 잡고 있던 거였고 그게. 요양시설 측은 과거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24대가 시설 내부를 촬영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사회복무 요원들은 평소 할머니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거나 애가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되게 칭찬받는 아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 왜 이런 장난을 했지?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인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한 사회복무 요원들. 그저 장난이라는 철없는 행동에 힘없고 아픈 노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공공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저출생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갑자기 닥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표는 자발적인 퇴사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산이 대폭 깎이자 사회서비스원은 데이케어 센터 2곳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와 돌봄 종사자까지 120여 명의 고용이 불투명해집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원은 오는 8월 이후엔 구성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서울시 시민소통 특보를 지낸 대표이사의 발언도 더해지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을 내놓으면요, 자발적인 퇴사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장기 요양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험악한 일만 하겠다는 자발적 조기 퇴직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대표이사가 나서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측은 이에 대해 사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아직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인력 운용 대책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육교사들로선 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그대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 안정적인 고용 위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국공립은 그냥 면접만 보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NCS나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돼요. 준공무원처럼. 일반 국공립보다 이게 더 불안정한 거니까 저는 서울시에 대한 실망감도 너무 크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과 차이가 없다는 서울시 의회 지적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희는 일식 사찬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조교사 선생님들조차도 장애아 통합 교사 자격증이 다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차별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차별화인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종료하라고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원의 현 상황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600곳으로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줘서 보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앞마당을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초점을 잃고 빠른 속도로 요동칩니다. 어제 저녁 7시 3분쯤 충북 옥천군 청선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하고 해역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진원의 깊이도 6km로 상대적으로 지면과 가까워 충북 지역 일대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경북 등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0여 분 동안 진동을 느꼈다는 119 신고만 80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실제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조금 앞선 시각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의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체 화재 진압 설비가 가동되면서 불은 대부분 바로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로 2시간가량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때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6층 교회에서 휴일 예배를 보던 교인 110명이 긴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현안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당장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이번 순방에서 얻은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부처별로 점검합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외교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가능성과 함께 이번 달 중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번 방미 성과를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미 기간 쌓인 국내 현안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2호 거부권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 의사와 간호사 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여소야대라는 의석 분포에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미 양국의 가치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이같이 적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세심한 환대에 정말 감사하다며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고 한미 동맹은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빚을 다 내버려서 한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야당이 대화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 2천조 원에 이르는 한도는 이미 지난 1월 다 찬 상태. 미국 정부는 정부 투자를 미루거나 다른 현금을 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특별 조치도 오는 6월까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신속히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올리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can no longer put this economy in jeopardy. We lifted the debt limit. We've sent it to the Senate. We've done our job. No one in America believes there's not one place that you can't find a place that you could have savings in what Washington spends.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appy to meet with McCarthy, but not on whether or not the debt limit gets extended. That's not negotiable. It would be an absolute crime to not extend the debt limit.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JP 모건은행 등 금융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고가 올 여름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 국채 상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고금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전당포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진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전당포에 담보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외에도 5만 원짜리 모형 자동차와 몇 년간 수집해온 우표까지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 없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나 뭐 다 받으려고 했는데 내 신용으로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내 신용을 보지도 않고 나의 소득 중개만 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300만 원까지는 그냥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엔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융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푼돈이라도 빌리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물가 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카드 대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로 또 이자를 막는 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4,510건에 대해 정부의 무료 법률 대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업건을 상대로 준법 운영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스스로의 준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여전히 20%로 묶여있는 한 서민들은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기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파주시청 직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 곳곳을 돌며 행진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폐쇄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용주골은 미군 기지 축소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숫자가 지난 2019년 56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느는 등 최근 들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원 등 인근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파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꾸리고 초소를 설치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비는 월 50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권을 유치하기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웠다며 집결지 폐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어져요. 그래야 이 동네 뭐 회사가 생기든지 뭐 공장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하면 괜찮은데 다 노인네들 뺏겼어요. 그러나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도 너무 적다면서 결국 이곳이 폐쇄돼도 다른 업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탈성매매를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아저씨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업주와 종사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용주골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8만여 명입니다. 고등학생 7명 중에 1명은 수능과는 무관한 고교 3년을 보내고 있는 건데 뉴스나 정책에서는 소외돼 현장에선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장하영 기자가 직업계고를 숫자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7년은 우리나라 직업계고 역사에서 아프게 기억되는 해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와 제주 생수업체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장 실습생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하고 지금의 어떤 현장 실습의 환경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안전 전문가가 또 가서 점검을 하고 세임이 또 가고 학생이 가서 사전 면접을 보고 견학을 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내고.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졸업생 절반 넘게 취업했었지만 2019년 취업률은 진학률에 역전됐고 이듬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졸 취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졌고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도 현장 실습 업체 참여를 꺼린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나이는 18살. 30살이 다 돼서야 졸업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해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일찍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릴 때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을 찾아보던 중에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취업을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워라밸이 있고 어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장점을 인식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무색하게 할 만큼 관리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업무에 임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고교 3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안전망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같은 평가 지표보다 학생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전세 사기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된 3개의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여야는 일단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여는데요.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만약 윤리위가 오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최대 5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2개월간 각종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특히 허위 또는 고의적 사고, 건강보험과 같은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 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휴대폰 통관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약재인 홍삼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줄여주고 과음으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에게 에탄올, 즉 술을 먹인 뒤 Y자 형태로 생긴 통로를 탐색시켰습니다. 쥐는 호기심이 많아 한 번 가본 통로는 기억하고 차례로 3개의 통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인 쥐는 조금 전에 간 통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한 통로는 붉은색 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탐사를 안 한 상태로 남습니다. 알코올이 쥐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술에 가루로 만든 홍삼을 함께 넣어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쥐가 기억 능력을 회복해 술을 먹이지 않은 쥐와 비슷한 활동을 보인 겁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이
홍삼을 투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용량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홍삼은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인 금단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독을 유도한 왼쪽 실험용 쥐는 긁거나 얼굴을 손으로 씻는 행위를 합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술에 홍삼을 넣어서 함께 준 오른쪽 쥐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알코올 때문에 신경염증 인자들이 증가됐다가 그리고 홍삼에 의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이 신경염증 인자들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은 금주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 약재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홍삼의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마을들이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가 지역대학과 함께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마을입니다. 에너지 거점 시설엔 태양광 에너지 소개와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마련됐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대 보급할 건지 그리고 또 에너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광주 에너지 거점 마을은 지난해 5곳에 이어 올해도 5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센터 운영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확보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습니다. 광산구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호남대학교도 미래 에너지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확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광산구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광산구가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더 이제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랄지 홍보들도 하면서 더 그 거버넌스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 지역대학과 힘을 합쳐 풀뿌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1도, 대전 9.7도, 대구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